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 스포츠와 경제 뉴스 알아보고요. 그리고 강지원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요.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성용 선수 결혼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적한다는 소식도 나왔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이 기성용 선수가 뛰는 팀 스완시티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는데요. 루마니아 팀과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 기성용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고 교체 선수 명단에서도 아예 제외됐는데요. 올해 지금 스완시티가 치른 4경기에 기성용 선수가 한 번도 지금 선발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지금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지난해 셀틱에서 이 스완시티로 이적하면서 8월에 이적을 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주전으로 바로 뛰면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적설이 나와서 좀 뜻밖인데요. 여기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감독과 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이 라우드르프 감독과 지난해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시즌 막판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시즌 앞두고 그래서 이제 이 경쟁 포지션에 이제 여러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기성용 선수가 벤치 멤버로 지금 밀려나 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쪽에서 먼저 지금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완시티와 썬더랜드가 기성용 선수를 놓고 임대 이적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스완시티에 남더라도 주전으로 뛰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번 달 말에 지금 유럽 이적 시장이 끝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협상 중인 썬더랜드가 새 팀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결혼하고 또 이적하고 뭔가 좀 올해 굉장히 바쁘네요. 김은진 선수. 네. 이번에는 유현진 선수 관련 소식 한번 들려주시죠. LA 다저스가 다시 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예, 오늘도 LA 다저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난번에 패전을 했던 그 경기 이후에 다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25일 새벽 5시에 등판을 하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강호인 보스턴과 경기를 합니다. 홈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류현진 선수가 지난번에 실패한 시즌 13승에 실패했을 때는 다저스 타선이 상대 선발에 호세 페르난데스한테 꽉 막혀서 점수를 내주지 못했는데요. 그날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3연승 하는 동안에 타선도 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홈구장에서 원래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13승에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제 상대 선발이 존 레스터입니다. 이 보스턴 왼손 에이스인데요. 지금 요즘에 류현진 선수가 계속 에이스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도 맷 하비, 또 호세 페르난데스, 이번에는 존 레스터까지 3연속 에이스와 대결인데 특히 또 보스턴 타자들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왼손 투수한테 류현진 선수 같은 투수한테 가장 강한 팀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강팀과 만나는데요. 지금 류현진 선수가 감기도 걸렸다고 해서 지금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저스에서 류현진 선수와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키가 나란히 12승씩 거두면서 최강 선발진을 자랑하는 중인데 오늘 커쇼가 13승째를 거뒀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또 이 커쇼를 한번 쫓아서 13승을 또 한번 거두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승에 대한 도전 유현진 선수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밀려도 너무 밀리는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고속도로 길게 밀리는 곳이 아주 많고요. 도심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남대문호 정말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왕산호도 흥인제문에서 신설동까지 차량들 빼곡하고요. 남살 1, 2, 3호 터널들 다 밀립니다. 그리고 오목로에서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목동교 쪽으로 오목교 동단과 서단 사이 3차로에 추돌사고 여파로 양남사거리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구파발 가는 길 서대문에서 홍제삼거리, 불광역에서 연신내역까지 빼곡하고요. 서울역 쪽으로도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구간으로 속도가 퍽 떨어져 있습니다. 마포로도 마포대교 쪽으로는 충정로역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속도 줄이고 이동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 안팎으로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2,400원인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택시기사 임금을 21.5% 올리도록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 요금도 이를 반영해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2001년 9월에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껑충 뛴 후에 4년 뒤인 2005년 6월에 다시 1,900원으로 올랐고 2009년에는 2,400원까지 올랐습니다. 4년 주기로 택시 요금이 올라서 3,000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지금의 야간 할증 시간대를 밤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로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제가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택시 운전 기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정도 요금 올라갖고는 터무니없다고, 턱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택시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네. 이번에는 우리 일자리 문제 한번 짚어보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 분야에서 고용 창출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억 원을 추가로 수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수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6년 전인 2005년에는 수출이 10억 원 늘 때 약 11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었는데 2011년 들어서는 7명분의 일자리만 생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고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 탓이 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세제 혜택 등의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참 일자리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네. 현대자동차 소식 좀 들어보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최근에 비공식으로 방한을 해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현대차는 최대 3,500만 달러, 약 392억 원을 들여서 2년 안에 부품 공장과 관련 시설을 세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 현지인 고용 규모를 350명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는 기아차 공장이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이 조지아 주지사가 기아차에 이어서 현대차 추가 공장을 유치하기를 적극 희망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 기아차의 국내 공장 파업까지 겹치면서 더욱 로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그런 전언인데요. 정몽구 회장 또한 국내 공장의 파업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해외 공장 확장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미국 현지 공장 확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 들어보죠. 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기로 결정했나 보죠?
네, 다음 주에 그 부동산 전월세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포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이하의 그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는데요. 앞으로는 다주택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하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프리미엄 무브먼트 렉스턴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정면 승부 4라운드에서 새 남자의 정치 수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는데요.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와 함께 새 남자의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떨, 뚜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왜 그랬어요? 최신 LTE 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편하게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이슈는 정치를 주로 다루는데요. 다음 주 정치권도 전망해보고 한 주간의 정치권 뉴스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새 남자와 함께는 정치 수다. 청취자분들도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좀 이제는 조금 나은 것 살 것 같아요. 예. 하 기자도 얼굴이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민주당 천막당세 가시나요? 네, 천막당사 아까도 좀 전에 방송 출연하기 전에도 천막당사 있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네. 박근혜 정부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처선데 6개월이 훌딱 지나간 것 같아요. 6개월 됐네요. 그죠? 예. 강 변호사님. 네. 자, 먼저 점수부터 한번. 또 점수요? 해볼까요? 저는 점수보다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50%, 60% 상당히 견고해요.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난해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득표한 게 51.6%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 60%. 전 저번에 좀 낮을 때는 40몇 %까지 내려갔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보면 결국은 작년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지금 견고하다. 네. 견고하거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빠진다라는 것이고요. 플러스 알파도 있죠. 네. 그런데 반대편 자신을 찍지 않았던 48%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1.6%였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57, 80% 해도 몇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참 정확하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민심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숫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지율에 대한 분석, 아주 촌철살인의 분석하셨는데 점수는 몇 점 주실 건데? 저요? 네. 제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 기자, 그거 어떠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째 20%대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생각해 보면 촛불 시위. 촛불 시위였죠. 예. 뭐 그거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당사 방송국에 오시기 전에 다녀왔다는데 오늘도 촛불 시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네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죠. 폭락했으면은 민생 사안이어서 사실 지난번 쇠고기 전국 때처럼 나의 먹거리라거나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졌던 지난번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 상황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9월 전국도요. 네. 자, 청취자분 의견 함께 하면서 이어갈까요? 7011님인데요. 대선 때 화두가 국민 대통합 아니었나요? 국민은커녕 정치권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진짜 통합이 뭔지 고민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 변호사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전체적인 지지도를 봤는데 부분별로 이렇게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외치, 뭐 외교 같은 거 어떠냐? 그럼 뭐 잘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특히 점수를 많이 땄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칙을 지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는 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뭐 철동같이 막아버리고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그냥 이제 또 너무 퍼주기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했죠.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좀 배짱 좀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 대해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외교 대북 관계는 못했다는 보다는 잘했다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치입니다. 내치에 있어서 특히 뭐 경제, 사회, 뭐 복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대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방금 이제 조금 전에 청취자 한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큰 문제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50% 전후 또 50% 조금 상회하는 지지율이 계속되면 결국 반쪽 대통령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일단 당선될 때까지는 서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해서 서로 경쟁하세요. 그렇지만 일단 당선되면 당을 떠나라. 저는 그런 얘기를 누차 해왔거든요. 대통령이 당을 떠나라? 네. 아예 대통령이 탈당하세요. 저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이제 무소속
웃기는 얘기 해도 됩니까? 네네. 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내가 왜 여당, 야당 안 들어간 줄 아닙니까? 난 무소속으로 해서 초당적 정치를, 당을 초월해서 정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지났으니까 이야기지만, 제가 뭐 당선되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로 탈당하세요. 그 얘기가 지금 녹취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디오로 다 나와 있어요. 탈당하세요. 라고 이제 주문을 딱 했죠. 탈당하면은 국정 운영에 좀 탄력이 안 붙을.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무소속으로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 나왔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두 후보들도 만일에 당선되면 그날로 탈당하세요. 내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싹수로 보니까 탈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좋다. 당적을 유지하려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온 당원들이 얼마나 쎄빠지게 전국을 누비면서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탈당해버리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마 여러분 탈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을 유지하세요. 그렇지만 당을 유지하지만 정치는 초당적으로 하세요. 대통령은 초당적 대통령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던 거죠. 네, 초당적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는 인사인가요? 인사도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정원장, 미국으로 말하면 CIA 무슨 FBI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딱 돼서 민주당 출신인데 공화당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공화당으로 CIA 국장을 시키고 국정원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인사에 있어서 나는 정말 초당적으로 한다. 정파적인 당리당략에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 정권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은 하나 국정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가만 그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나라 뒤집힐 거요. 네. 국정원장. 상상해보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더 나빠. 뭐 성질이 못됐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레이트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초당적 대통령이 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되세요. 그래야 성공적인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 기자, 강분하 선생님께서 미국의 경우 공화당의 분을 이제 임명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지금 국정원 문제 갖고 지금 계속해서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김한길 대표는 아예 노숙투쟁을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천막을 지키겠다.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천막은 지켜왔습니다. 하 기자가 지킨 건 아니고요. 사실 원내에서 이번에 8월 결산국회에 관련돼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러면 원외 천막에서의 투쟁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발언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막을 언제까지 지키는지 다음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국회로 돌아오는지 이게 지금 상당한 관심 아닙니까? 다음 달에 정기국회도 있지만요. 사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추석입니다. 그럼 그 뜻은 사실 추석 민심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추석 밥상에 어떤 주제를 올리느냐가 굉장히 큰 정치권의 관심사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주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재준 원장의 해임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해명 또는 성명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까지는 간다. 추석 민심을 보고 나서 판단한다.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새 정치권 이 얘기 가만히 들여다 보면서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빵점 중에도 빵점 중에. 이제서 점수를 주시네요. 이제서야 점수를 주시네요. 아니 우리가 국정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매일 뉴스를 들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정원 얘기를 저렇게 떠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걸 못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국정원을 개혁하겠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번에 떠드는 거 보세요. 다 이미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재판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재판 끝난 거 다 보고 나서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인 국회가 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정당 출입하고 국회도 정보부 직원들 많이 출입해요. 그 언론사에 출입 어쩌고 담당 있는 사람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을 내놔야죠. 지금 국정원 개혁 그전에 무슨 법관장이 하는가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이제 비로소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국정원 무슨 개혁을 위한 무슨 법률안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그럼 진작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 장외를 이제 추천나가서 장외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처음부터 장외 투쟁은 이게, 하는 게 아니다. 얘기를 했죠. 길거리에서 왜 하냐. 길거리 거기서 할 수 있으면 그냥 국회가 나에서 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뛰쳐나갔겠어요. 오죽하면 뛰쳐나갔겠느냐 하나 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렇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도대체 야당이 이렇게 뛰쳐나가도록 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정원 문제는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하라고 얘기도 했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하려고 해야지. 이거 국정조사 보세요. 그냥 뭐또 두둔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점수가 올라가냐? 당 지지도 조사하면요. 새누리당도 폭삭하고 민주당도 폭삭하고 둘 다 폭삭했어요. 싸움박질은 폭삭해요. 그래 이제 알았냐고. 자, 민주당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거 바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바로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가 언짢아하는 거죠. 3.15 부정선거. 네. 하기 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의 지금 입장, 스탠스가 지금 꽉 막힌 전국을 풀어내는데 정말 과거의 강력한 야당처럼 힘을 발휘할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폭삭 그런 분위기로 하는 건지.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요.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당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민생을 이야기를 한다면 곧 민주주의가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장애를 강화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한 축이고. 또 한 축에서는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칙은 지키되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내에서 들어와 투쟁을 할 것이다. 원내에서 오히려 강화해서 투쟁할 것이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 법안이라든가를 훨씬 충실하게 준비하고 정기국회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사실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에게 공이 돌아갔다기보다는요. 대부분 이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 돌아가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황우여 대표가 3자회담을 던졌을 때 이미 청와대에서 5자회담을 던지면서 그 영수회담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이 우선이기 때문에. 청취자분 의견 하면서 하죠. 9262님인데요. 저는 외교부문 특히 대북 관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가 아닌 것도 마음에 듭니다. 앞서 강 변호사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50% 넘는 튼튼한 지지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거 바로 이런 청취자분의 의견과 비슷한가요? 어떻게 강 변호사님은?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 대통령의 역할,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역할,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거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당과의 관계.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희한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일개 당원입니다. 그렇죠. 총재가 아니에요. 새누리당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그 꼭대기에 앉아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그동안에 왜 그렇게 그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몇 년 안 가서는 또 레임덕에 빠지고 그리고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폭삭하고 그리고 왜 불행한 대통령이 됐느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그런 건 없겠지만 옛날에는 돈 봉투도 막 들고 오고 그래서 청와대 안방에서 수천 원씩 하나 먹고 막 그런 짓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나라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앉는다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종대왕을 갖다가 모셔놔봐라.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 자리에
그 이도 실패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권력의 집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잘하려면 일정 부분 권한이 분산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산형 개헌을 하자 이런 주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내각 책임자 하자는 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개선책으로 가는데 하더라도 현재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제왕적 대통령은 곧 파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권한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첫째, 행정부는 행정부에다도 권한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장관인가요? 예, 책임장관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문제 당신이 경제 대통령 해라. 복지 문제 당신이 복지 대통령 해라. 문화 대통령 당신이 문화 대통령 해라. 라고 책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책임 분산이고 이 당 문제가 그런 거예요. 당의 모든 문제를 시시콜콜 다 간섭하고 하려고 하면 대통령은 바빠가지고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에게 맡기는 거죠. 당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 월급 받으면 먹으면서 뭐 하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여야 관계는 여당과 야당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건 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간섭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 만납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뭐 애들끼리 싸우다가 엄마 나오 일러 바치는 식의 그런 식의밖에 더 되냐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당이 거기에는 여당이 그만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당, 야당 다 잘못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제 또 이렇게 정말 그 합의가 되지 못하고 화해를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대통령은 뭐 하느냐? 놀고 있으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권한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역할하지 말라.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싸움박질을 할 때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초당적으로. 초당적인 조정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것이 저희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출범 6개월 아닙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는 박근혜 정부가 바로 이런 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아주 따끔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까요? 6개월 맞아갖고. 지금까지 그 몇 번의 기회 아직 잡혀 있지는 않죠. 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100일, 광복절, 이번이 6개월, 등등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고요. 묵묵히 할 일을 한다. 민생에 힘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떤 거죠? 사실 이것이 또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던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냈는데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등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런 공개 서한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금도를 넘었다라고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6개월의 첫 일성이 이런 야당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입조심, 입단속이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기자회견이 없는 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아까 말씀하신 오바마 대통령 아니면 그 이전의 대통령들을 봐도 기자회견이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이 날것에 이 질문이 들어가면 굉장히 생생하고 솔직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 또한 매우 아쉽습니다. 네.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청취자분 질문이에요. 제가 아니라. 2102님인데요. 하 기자님께 질문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회로 돌아간다면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기자 감각으로 보시기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감각보다요. 이거는 없나? 제 감각보다 원내대표 취임 100일 맞았죠. 그거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은요. 보통 국정원 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할 때 국정원에게 먼저 개혁할 기회를 주자라고 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셀프 개혁이라고 표현했죠.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것을 이번 원내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풀어보자. 여야가 함께 참가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제 질문은 새누리당이니까요.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거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개입 좀 하자는데? 논리는 이거예요. 네. 국정원이 국정원 사정을 가장 잘하니까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하는 내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당사자한테 맡기자. 그래서 맡기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안을 보고 그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요? 운영을 잘 아는 국정원에서 개혁안이 나왔을 때 그때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그 논의는 일단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시간적으로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으로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저는 하지만 세모표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조특위에서 청문회에서 그 관계자들을 변호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비관적입니다. 강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 네. 여야가 협상이 가능한가요? 협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네. 무조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 지금 정치권에게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뭐냐? 지금 당장 모든 정쟁을 중단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라. 잠깐만요. 지난번에 중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NLL 뭐 그 네. 중단한다고 그러고 또 그러고 나서 국정원 갖고 계속 또 싸우는 거예요. 예. NLL 가지고 그거에서 계속 싸우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우리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다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싸워하느냐? 내 주장이 옳으냐 네 주장이 옳으냐가 아니라 싸움박질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싸움박질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쟁 같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여기에 뭐 무슨 핑계가 필요하고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 지금 말이죠. 저 죄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유리할까? 저렇게 하면 내가 좀 불리할까? 맨날 그 국민만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국회로 들어가고 싶은데 명분을 달라. 새누리당은 진짜 웃기는 게 도대체 지금 정국을 리드를 해나갈 때가 어딥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이 여당다운 행동을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선수들, 이 싸움박질 선수들,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광화문에 다 끄집어내놓고 볼기를 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누가 치겠습니까? 저는 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쟁을 당장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라.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따든가 말든가 할 거다. 그러면은 점수가 좀 올라가겠네요. 빵점은 아니고요. 네. 청취자분 의견 함께하죠. 6656님인데요. 특검 국정조사 비용을 차라리 서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양당 서로 합의문도 작성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민들만 두 쪽으로 분열됐네요. 네. 이번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이제 합의문 채택 못했는데 돈은 받는 거죠, 하기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돈은 받는데 또 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외에 민간인 불법 사찰 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또 돈, 활동비라고 흔히 네. 이야기하는 돈이 뭐 수천만 원이 지급됐다. 네.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지난해입니다, 벌써. 지난해 6월 29일인데요. 이때 합의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우리는 한번 정신없이 막 이게 열을 그렇죠. 냈다가 예. 사기죠. 예. 네. 이게 무려 14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네네.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그때 언론사 그 사찰 대상자 중에 제가 모시던 그 한겨레 20일 편집장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깜짝 놀랐죠. 네. 자, 근데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는데도 활동비가 나가나 보죠? 예. 그게 사실 해명이 조금 그 석연치 않은데요. 그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다라고 그 국회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요. 심재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 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여야 입장에서는 특위를 많이 가동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입 딱 닫고 네. 예, 씁쓸합니다. 예.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예. 보고서도 안 쓰고 예.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지금 그 조사 범위 가지고 좀 대립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립됐고 결론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네. 당시에 그 민주당은 이명박 출범 이후에 국무총리실하고 민정수석실만
한정하자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으니 그때의 사찰도 조사대상에 넣자라고 하면서 합의 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대상 범위 갖고 계속 끌면 끌수록 활동비는 받으니까 특위위원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뭐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 활동비 가지고 좀 말씀들이 많으신데 네. 활동비를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러면 활동비 활동하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해서 어디에다 썼다고 다 이제 영수증을 내라고 그러고. 근데 일 안 했으니까 영수증 못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도로 기어내라고 그래야지. 그거 맞자. 그거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무노동 무임금인데 예. 돈을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떡볶이 사 먹었는지 어땠는지 누가 아느냐고. 강만 선생님 보실 때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 그러면요. 국민의 시선이 따갑죠. 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딴짓 금지법을 만듭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국회 안으로 앉아있고 예. 그저 어디 가서 축산하러 다니고 인사말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죠. 예. 그거 다 딴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겸직금지만이 아닙니다. 딴짓 금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일하게 만들어야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에 전념하라. 전념 의무가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방금 같이 말씀하셨지만 특위에서 활동비를 주면 특위 활동에 전념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돈 뺏고 도로 뺏어버리고. 근데 왜 안에서 특위원들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 없나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 보니 심의위원이 내가 통장 관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예. 아니. 돈 어디서 썼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물어보면 끝날 얘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강만 선생님 뭐 간단히 네, 좀 이제 날씨가 산산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짜증나는 여러분들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좀 상쾌한 소식들을 좀 많이 좀 다음 주부터는 네. 좀 점수도 많이 주시고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쌈박질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 기자도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제가 지금 그 방송을 마무리하면은 다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가야 하거든요. 광장으로? 예. 네. 지금 광장의 배추정국을 좀 대통령이 책임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입이었는데요. 9876님입니다. 입추가 한참 지났음에도 연일 폭염이 계속되더니 오늘에서야 좀 선선해진 것 같네요. 올가을 유난히 짧다고 하던데 빨리 시원한 가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을 짧으면 또 추운 겨울이 오니까 또 그것도 걱정되네요. 저는요. 8월 23일 금요일 정면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박봉선, 허중현,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